식이섬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작고 소박해 보이는 영양소가 단순한 거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총지휘하는 사령탑이라면 어떨까요? 기분부터 심각한 질병의 위험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을 단순한 편지 보내는 수단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부수고 식이섬유의 놀라운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식이섬유를 장에 좋은 청소도구라고만 부르는 것이 엄청난 착각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진정한 힘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삶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아주 쉽게 시작해 봅시다. 식이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없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설탕이나 전분과는 다르게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식이섬유를 에너지로 분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계는 식이섬유를 그저 부피만 차지하고 우리 몸을 통과하는 쓸모없는 찌꺼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의 이해에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소화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속에 다른 누군가가 이 섬유소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박테리아, 즉 미생물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식이섬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각각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젤리처럼 걸쭉한 젤 형태의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아주 진한 젤리나 묵을 떠올리며 상상해 보세요. 이 젤은 우리 몸속에서 몇 가지 놀라운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식욕 및 체중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둘째, 이 젤은 콜레스테롤 입자 및 담즙산과 결합하여 이들을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웅적인 섬유질은 오트밀, 보리, 각종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그리고 사과나 감귤류 같은 과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을 채우는 식이섬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핵심 과정을 조절하는 매우 적극적인 조절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 바로 불용성 섬유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불용성 섬유질은 수용성 섬유질과는 달리 물에 녹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흔히 말하는 장내솔 또는 빗자루 역할로 연상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의 주된 역할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는 것과 장벽의 물결 모양 수축 운동인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관을 따라 음식물 찌꺼기를 말 그대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배변의 규칙성을 확보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섬세한 청소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칼로리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윗속 음식물의 부피를 늘려 포만감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주로 통곡물, 밀기울, 견과류에 많으며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당근 같은 많은 채소와 과일의 껍질에서도 풍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단순한 찌꺼기가 아닌 슈퍼 히어로로 만드는 바로 그 핵심 원리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장내 세균에게는 최고의 잔치상과 같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미생물 세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는 공생관계의 파트너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올바르게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 섬유질입니다. 이로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물질을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자연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여러분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자신만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내부의 수호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대가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몸속의 유익균들이 섬유질을 먹고 잔치를 벌일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균들은 섬유질을 단순히 섭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섬유질을 발효, 즉 분해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단쇄지방산, 줄여서 SCFA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세 가지는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그리고 아세테이트입니다. 이 단쇄지방산이야말로 우리 몸의 진정한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티레이트는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핵심 성분이죠. 프로피오네이트와 아세테이트는 혈류로 흡수되어 신진대사부터 간 기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수많은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물질들은 장 내부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섬유질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체내 공장에서 가장 값비싼 보약들을 생산하도록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어떻게 장벽을 강화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을 세포라는 벽돌이 아주 촘촘하게 맞붙어 있는 견고한 성벽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성벽은 오직 이로운 영양분과 물만 통과시키고 독소나 유해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던 단쇄지방산, 특히 부티르산 뷰티레이트은 이 성벽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부티르산은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밀착 결합, 타이트 정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식단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유익균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됩니다. 그 결과 부티르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시멘트 역할을 하던 부티르산이 줄어들면서 성벽이 약해지고 마침내 틈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장누수 증후군 혹은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이 틈새를 통해 원래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는 전신염증과 더 나아가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모든 식이섬유는 다 똑같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저 하루 권장량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장 건강,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박테리아 종들은 선호하는 식이섬유 유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균은 사과의 펙틴을, 어떤 균은 치커리나 마늘의 이눌린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균들은 식힌 감자나 풋바나나에 있는 저항성 전분을 먹이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 비로소 아주 폭넓은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장내에 풍부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다양성이 확보된 마이크로바이옴은 강력합니다. 병원균에 더 잘 대응하고 더 많은 유익 물질을 생성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훨씬 효율적으로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트밀로 식이섬유 25g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25g을 채소, 과일, 베리류, 콩류, 견과류, 그리고 씨앗 등 최대한 다양한 공급원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장창을 넘어 섬유소가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체중 관리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에 마법은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과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첫째,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섬유소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더 오래, 더 많이 씹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뇌가 포만감 신호를 인식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수용성 섬유소는 젤 형태로 변해 위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불용성 섬유소는 칼로리 없이 음식의 부피, 볼륨만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둘째, 섬유소는 그렐린과 렙틴 같은 식욕 및 포만감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섬유소는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흡수하는 칼로리의 양을 미세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섬유소가 지방과 당분의 일부를 묶어 처해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체중 감량 전략에 있어 섬유소는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렇죠. 이 작동 원리는 상당히 흥미롭고 효율적입니다. 우리 간은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담즙산의 대부분은 다시 흡수되어 재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 끈적한 젤 형태를 형성하는데 이 젤이 담즙산을 포획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새로 만들기 위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끌어다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LDL 수치가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낮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체내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활력과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혈당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때 섬유질은 마치 현명한 교통정리 요원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섬유질 없이 정제된 설탕이나 단 음식을 먹는다면 혈당 수치는 말 그대로 로켓처럼 급상승합니다. 그럼 췌장은 이 급격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놀라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올랐던 만큼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게 되며 곧 다시 무언가를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이 과정을 늦춥니다. 섬유질은 포도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완만하게 하강합니다. 이는 에너지의 롤러코스터 현상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는 마치 순식간에 터지는 폭죽과 벽난로에서 잔잔하게 오래 타는 장작불의 차이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이죠. 바로 섬유질과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은 외부 세계와 우리 몸의 내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이 장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아군과 해로운 적군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때 우리가 섬유질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장노의 연결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입니다. 장과 뇌는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장에는 때때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자체 신경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장 속의 박테리아는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최대 95%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의 기분,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인지 기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가 일종의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섭취가 낮은 식단과 우울증 위험 증가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더 나은 기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전이 작용합니다. 첫째, 이미 언급했듯이 세로토닌 생성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은 이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전신염증 감소입니다.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은 우울증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 발효의 산물인 단쇄지방산 SCFA 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곧 여러분의 정신적 평온과 균형을 동시에 챙기는 일입니다.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성적이고 미세하게 진행되는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부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일부 암까지 말이죠. 이러한 염증은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이러한 염증과 여러 방면에서 싸웁니다. 먼저
식이섬유는 장 장벽의 온전성을 유지시켜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한겸증성 단쇄지방산 SCFA를 생성하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함께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은 결국 건강한 장에서 시작되며 그 근간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이 정말 우리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대규모 연구들은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입니다. 섬유질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고 보정하더라도 섬유질과 장수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섬유질의 이 점들을 모두 합쳐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심장질환과 당뇨병, 그리고 대장암 같은 특정 암의 위험 감소, 체중 관리, 만성 염증 완화, 그리고 면역력 지원까지. 이 모든 기능들이 바로 건강한 장수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흔히 말하는 불로장생의 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동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식이섬유의 효능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나라마다 공식 권장량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 약 25g, 남성의 경우 하루 약 38g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질병 예방을 위한 최소 권장량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무려 100g에 달하는 식이섬유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겨우 15에서 10g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과 중간 크기 하나에는 식이섬유 약 3g, 오트밀 100g에는 약 7g, 그리고 삶은 렌즈콩 100g에는 약 2g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품만 잘 선택한다면 이 권장량을 채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섬유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통째로 가공을 최소화한 식물성 식품들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공이 덜 될수록 섬유질 함량은 높아집니다. 섬유질 함량의 독보적인 챔피언은 단연 콩류입니다. 렌틸콩,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등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으로는 통곡물 차례입니다. 귀리, 보리, 퀴노아, 현미, 그리고 통밀빵 등을 잊지 마세요. 채소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좋지만 특히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당근, 그리고 비트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과일 및 베리류 중에서는 라즈베리, 블랙베리, 배, 사과, 이때 껍질은 필수입니다.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론 견과류와 씨앗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치아씨와 아마씨는 그야말로 섬유질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은 훌륭하고 건강한 간식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매일 이 모든 식품군을 골고루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의 동기부여를 받고
식이섬유 섭취량을 갑자기 많이 늘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늘리는 것이죠. 우리 몸이 많은 양의 식이섬유에 익숙하지 않다면 몸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소화 시스템과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만에 헬스장에 가서 바로 최대 중량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죠.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며칠에 한 번씩 5g 정도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아침 식사에 치아 씨앗 한 숟가락을 추가하고 다음 주에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꿔보는 식입니다. 몸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이 전환 과정이 편안해지고 오직 건강상의 이점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은 식이섬유의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수분 없이는 식이섬유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해야 하는 수용성 섬유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용성 섬유질은 수분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단단하고 건조한 덩어리를 만들어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시멘트를 만들 때 물을 넣지 않고 마른 가루만 섞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뻑뻑한 가루만 남게 되겠죠. 우리의 장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반드시 물 섭취량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이 불편함을 예방하고 식이섬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주스나 스무디가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믿음입니다. 먼저 주스부터 살펴보죠. 과일이나 채소의 즙을 짜낼 때 귀중한 식이섬유는 모두 찌꺼기, 즉 건더기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에는 대부분 설탕과 물만 들어있는 셈이죠.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바로 그 단순 탄수화물, 빠른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생과일 주스는 통째로 먹는 과일과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스무디는 주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블렌더로 갈아 마실 때 섬유질이 제거되지는 않고 잘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녹색 채소나 씨앗, 귀리 등을 추가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잘게 분쇄되면 그 구조가 변하고 설탕 흡수를 늦추는 능력과 같은 일부 유익한 특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채소와 과일을 통째로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양 보충제로 섭취하는 식이섬유는 어떨까요? 약국이나 스포츠 영양제 매장에 가보면 차전자피, 피사일리움, 이눌린 등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 분말이나 캡슐, 정제들이 넘쳐나는데요. 과연 이런 보충제들을 섭취해야 할까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곡물이나 자연식품에서 얻는 식이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와 함께 엄청난 양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리고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뉴트리엔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보충제도 이것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일 권장량을 음식으로 채우기 어렵거나 변비와 같은 특정 문제가 있다면 양질의 보충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음식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보충제는 그저 보조수단, 크러치일 뿐이며 여러분 건강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을 비워주는 도구나 쓸모없는 채움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관리를 위한 다기능적인 도구입니다. 우리의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이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조절자입니다. 또한 심혈관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체중 조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조력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신건강과 기분까지 돕는 숨겨진 아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건강의 핵심 비결이 값비싼 알약이나 이국적인 슈퍼푸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식단의 기본을 이루었던 가장 단순하고 접하기 쉬운 식품, 즉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그리고 견과류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식탁 위에서 이들을 다시 중요한 자리에 모셔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건강 관련 중요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단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고섬유질 식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